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이죠. 오늘의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저 두 분은 처음이시죠, 토론에서는? 예, 토론에서는 처음인데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송갑석 선생님이 동갑이고 그리고 이름에 석자 하나 끼어 있습니다. 석자가 예. 이름이 있는 분들이 별로 나쁜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총선 전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당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야당도 통합형 비대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 연말 전국을 강타할 이슈 바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입니다. 자, 28일 이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죠. 특검법 내용도 여권으로서는 이제 꺼림직하지만 이제 시기 또한 이 총선과 맞물려 있으면서 진퇴양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저는 참 이게 나쁜 정치 공세의 전형적인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이제 24년 하고 지금 국회에 입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참 국민들에게 좀 짜증을 유발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좀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 전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건 특검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검찰 수사로 잘 못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드루킹 같이 문재인 정부 상태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겠느냐 이럴 때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잘 아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1년 2개월 동안 글자 그대로 탈탈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또 최근 몇 달 전에는 1심 판결이 나는데 관련자들 중에 일부는 무혐의 되고 일부는 뭐 또 뭐 얼마 되고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로 또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특검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특검법의 또 내용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보통 특검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내용은 민주당 한 명, 정의당 한 명 지금 추천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내용적으로 들어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보통 특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됩니다. 특정 사건. 네. 그런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건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건 모두 다 특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마다 또 이거를 피의자 관련된 뭐 이런 관계에 있으면 공표를 하도록 되죠. 이건 또 피의자 또 사실 공표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총선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닙니다. 뭐 무죄일지 유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다 수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없고요. 애초에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되고 그 수사가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뭐 그 제대로 수사가 됐구나라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특검까지 안 왔겠죠. 재판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계좌에 48개가 통정 매매됐다라고 통상 이야기 되고 있고 권오수 회장 등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뭐 48개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재판부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이나 언급이 됐고
김 여사 계좌 3개는 주가 조작에 사용된 거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으로 가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어떻습니까? 지난 4월 27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이게 오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혹시 이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충분하게 그런 점들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뭐 그런 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왔기 때문에 이 특검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원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만 좀 정리를 하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없었다. 아니 수사가 반드시 불러야 수사를 합니까? 그 관련된 어떤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전화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수사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제 탈탈 털어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없었다, 부르지 않아 수사가 없었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 법원의 판단을 그 송 의원님께서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런 식으로 좀 국민을 오해할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권오수 회장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유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단지 이제 계좌를 그냥 빌려줘서 그냥 그 위탁 매매를 한 것인데 그것이 또 전혀 아니고 그 계좌가 통정 매매 활용됐다 해가지고 반드시 하는 그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그 판결문에 몇 번 인용됐다고 해서 그게 유죄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하는데 그 건건이 다 유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심에서 드러난 것이 지금 무죄로 됐는데 그게 유죄다 무죄도 아니다 이런 어떤 말은 우리나라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유죄인지도 모르는 거고 무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수사도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런 기회에 진짜 김건희 여사는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걸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털고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 검찰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벌써 2년 가까이 이 정부가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의 법무부, 이 정부의 검찰.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이 정부의 검찰을 동원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정말로 혐의 없음이 무죄임을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정무적으로도 또 국민 감정상으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무적 국민 감정상으로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일단 이 정부에서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맞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1년 2개월 동안 지난 정부에서 정말 그 사사시 틀었는데 지금 또 이 정부에서 또 틀어야 된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어떤 영부인을 넘어서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사건 대상자 피해자 입장으로서 이거는 어떤 국민의 어떤 기본권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정무적 국민 감정상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문제는 새로운 어떤 비대위원장이 오면 또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민주당의 어떤 나쁜 정치적 어떤 공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비대위원장한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자, 네. 논의를 좀 진전시켜 보기 위해서 일단 특검법은 28일 날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송영길 대표 영장 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검찰이 총선과 맞춰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이게 서로 총선용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나요? 총선 뒤로 하자.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을 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기간에 불러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권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 수사도 마찬가지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총선이라고 빼고 이거라고 빼고 그거야말로 정치인에 대한 또 유력 인사에 대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고려 없이 법에 의해서 또 국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해가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어떤 특검과 그 방금 말씀하신 송영길, 이재명 대표 어떤 수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이게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거죠.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금 현재 받아들여져서 인용돼서 지금 구속 중에 있는데 얼마 전까지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 가서 왜 빨리 수사하지 않느냐고 텐트 치고 시위하고 땡깡을 부릴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이제 뭐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그런 어떤 절차 뭐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런 어떤 정당법에 따른 돈봉투 사건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먹사인 같은 이런 것들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수사가 진전되기 전에 자기가 좀 수사를 받아야겠다 이런 또 속마음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수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이재명 대표 이런 어떤 사건과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가 되는데도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1심 판결에도 지금 현재 무죄가 난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안과 송영길 이재명 대표 사건을 동일선상에 보고 이걸 시기를 뭐 본인들이 취사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일부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정치 공세 이런 것을 총선용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총선 이후로 하는 그런 안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것은 절대 지금 현재 있던 대세도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대표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송 의원님 반론 듣고 네, 저는 송영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뭐 또 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에서 네. 나왔는데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존중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특검 요구가 나왔을 때 그 시기에 했으면 총선 훨씬 전에 이렇게 총선하고 가깝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충분히 치러질 수 있었는데 마냥 특검을 회피하고 미루고 대화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총선 시기랑 겹치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저희 당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이 시기에 딱 맞춰서 되게끔 오히려 그렇게 돼서 진행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딱 한마디만 반박하면 원래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단독이 아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장동 그 이제 관련되는 분들 때문에 쌍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일부에서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뭐 이런 좀 일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나친 정치 공세가 아니냐. 그래 하다가 이제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이제 노란봉투하고 패키지로 예, 예.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도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갈수록 이제 총선 시기가 가까우니까 이걸 자꾸 이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이제 한동훈 사용법을 놓고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국민의힘 상황이 배 12척 남아있는 상황이다. 선거에 지면 식물정권 될 텐데 한동훈 아껴서 뭐 하겠냐. 이렇게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자, 한동훈 장관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당내 기대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죠? 예, 한동훈 장관이 물론 뭐 이순신 장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저희 국민의힘 상황이 이제 배가 이제 12척밖에 없는 뭐 그 정도였던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다들 좀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좀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 크게 보면 네 차례의 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선 이상급의 어떤 중진 의원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의총, 그리고 원외위원장과의 어떤 연석회의, 그리고 이제 당 원로 상임 고문단 그런 어떤 회의를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언급될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과연 한동훈 장관의 최적의 활용법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저도 방송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볼수록 좀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좀 점점 더 커지고 특히 또 결정적으로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외에 그러면 대안은 그럼 뭐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당내에 강하게 좀 형성이 되면서 한동훈 체제로 흘러갈 이런 어떤 모딩입니다. 네, 자, 송 의원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이미지가 좀 대비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찰 독재 정권 그래서 땡큐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검사 출신 대통령의 또 역시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저는 참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설마 하는 일들이 결국은 벌어지는 게 정치권인 것 같더라고.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한 일들이 저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용산에 계신 대통령과 또 부인 그 두 분의 이번 총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쓴 거거든요. 뭐 용산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순신이 될지 원균이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참 궁금한 게 결국 지금의 위기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기는 어떤 사건으로 본다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실패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강서구청장을 누가 내세운 거죠? 누가 그렇게 사면 복권을 시켜서 누가 후보로 내세운 겁니까? 저는 용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한테 국민들의 요구는 어떤 거냐면 일단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다음에 당에 대한 요구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용산의 출장소 역할을 하지 말고 민심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인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언을 해라, 바른 소리를 전달해라라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의 요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긋났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그것이 비대위원장이 됐건 선대위원장이 됐건 내세워야 하는데, 아니 이 지금의 법무부 장관 그러면 현재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검찰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뭐 형과 동생으로 또 상사와 부하로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결국은 이 사람은 선거를 이기려고 내세운 사람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내세운 사람인가,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 의원님,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이 누구에게 맹종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송 의원님께서 말씀 상당히 이제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뭐 총선의 승리는 뭐 저희들만큼 절박한 뭐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혹시 잘못된 통치 스타일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죠.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당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따를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관계가 굉장히 허물없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다, 이런 것까지도 다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조금 자유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을 보면 더 저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의 어떤 모습에 본인이, 한동훈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방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용산 출장소 같은 그런 어떤 평가를 본인이 들어서는 자기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만큼 또 센스가 있는 분이시라서 많은 좀 사람들이 기대를 좀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등판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층을 강화시키지만 중도 확장 면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 돈봉투 의혹, 또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두세 번 또 재판에 나가야 되는 사법 리스크.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은 더 부각될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또 손해일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일단 아까 한동훈 장관이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직언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따끔한 충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충언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벌써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샤넬백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뭐라고 뭐 함정 인터뷰라고 했나? 뭐라고 몰카 공작. 예, 몰카 공작이라고 했죠. 아니 몰카 공작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샤넬백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검사 대통령의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상대방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역할로 이제 검찰 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균형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당 내에서도
일부 저는 굉장히 전면 아예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다고 보죠. 국민들이 이 정권을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야 하는데 권장을 30대를 때리는 판결로 심판을 할까 50대를 때리는 판결로 심판을 할까 이게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탄핵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사약을 내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국민 정서에 안 맞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국민들이 갖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장관 출신의 검찰 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와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킨다.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순기능으로 작용을 할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국민들은 검찰의 전횡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한테는 결국 이런 것들이 검찰의 전횡이다라고 저는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옴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들한테는 이제는 국민들이 갖는 고도의 균형 감각에 의해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반론 듣고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 송광석 의원님이 이렇게 나름 민주당에서는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수박이란 평가를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도 확장성 문제는 제가 그 제 지역구에서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30, 40대 여성분들이 네, 그렇게 사인을 많이 받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약간 아이돌 같은.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저희 당의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저희 당 구성원 중에서는 가장 있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저도 그 소님 말씀처럼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희들이 뭐 부각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한 건 아니고 단지 저는 이런 거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치권 국회가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열이 높은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원칙적으로 국회 정치의 어떤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사법적인 어떤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기 걸려 있는 지금 현역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지금 현재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이른바 운동권 출신끼리 내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생 80학번 또 전대협 등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86세대가 민주당 내 이제 주도권을 쭉 잡아왔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70년대 출생, 90년대 학번 한총련 세력이 기득권 타파를 지금 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먼저 송갑석 의원님, 이제 한총련 세력 상당수는 어찌 보니까 친 이재명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86세대 용태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세대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과도하게 좀 프레임화된 면은 있고요. 물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한총련 출신들이 몇 있죠. 몇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대표되다 보니까 숫자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프레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날선 비판이든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86에 대한 용태 문제도 저는 뭐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또한 저도 586이지만 586이 넘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86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어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이분들이 이게 지금 양상이 좀 그렇습니다. 언제나 모든 선거 때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는 가깝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런 것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친박을 넘어서 뭐 진박이네 뭐네 이렇게까지 갔었던 정도로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문제인데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킨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비전과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면서 저는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뭐 한총련 세대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분 중에 만만치 않은 숫자의 분들이 누구랑 가깝다, 또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신인다운 자세도 아니고 저는 일종의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전대협과 이제 한총련 운동권 세력 간의 공천 내전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남해당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73년생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등장, 이게 오히려 유리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제 세대 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항상 먼저 치는 게 이제 내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천 경쟁인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은 어떤 때보다 지금 공천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를 들면 현역을 도전하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 있지만, 이번에는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근무했던 뭐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그룹들도 있고, 또 지난번 지방 선거에서 뭐 이제 그 패했던 지방자치단체 장그룹도 있고, 그랬 다음에 또 새롭게 입문하는 그룹도 있기 때문에 역대 어떤 때보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래 되는데, 근데 이제 내부 경쟁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집단적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한총련 전대협은 이제 집단화가 지금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지만 운동권만큼 강력한 어떤 응집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전대협인데, 지금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전대협 지금 출신이 현재 민주당의 한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총련 출신 97그룹은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전대협은, 저도 뭐 전대협 세대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민주화 어떤 과정에 있었던 역할을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97세대 같은 경우 한총련 93년도 생기면서 그때 당시는 이미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이적 단체로서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해산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존재의 가치가 좀 약해진 이런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총련 그룹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어떤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왜? 집단화돼 있고, 또 이념적으로 나름의 그게 옳든 그러든 무장화돼 있는 두 집단 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적격성 심사를 가지고 이제 도덕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전 투구하고 있는데, 이 후유증은 앞으로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그 전 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전대협 의장도 했고, 자, 이분이 이 86세대를 집단적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건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약간 통합 행보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통합형 비대위로 가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이 사건이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과 뭐 통합비대위와의 연관성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통합 비대위라고 하는 형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은 통합이거든요. 당내의 통합 그리고 당 바깥에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과의 연대. 그래서 통합과 연대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당이 갖는 불안 요소는 현재 물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전 총리께서 어떤 신당에 대한 어떤 것들을 띄우고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과거의 민주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좀 차갑게 현재의 민주당에 식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새 총리도 좀 비슷하다라고 네.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세력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총선에 대한 민주당의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천 내전이 이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뇌관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통합 비대위로 갈 리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공천과 이제 총선 관리인데 지금 벌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단계 지금 공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적격적인 심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을 최대한 많이 이제 당내 이제 진출을 좀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벌써 통합 비대위를 했으면 벌써 지금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천권을 놓치게 된다면 치명적인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운명이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어떤 삶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하게 더 당내 기반을 좀 구축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하고도 미팅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 개달 자제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연동형 비례제 이런 이야기했지만 그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지 못하는 이유도 본인이 비례 나름대로 더 어떤 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가까운 사람을 원내 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비대위가 결코 갈 수가 없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제3의 신당이 출연할 거냐 이것도 이제 내년 총선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 이거를 디데이로 좀 못 받고 있고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추진을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이재명, 김부겸 회동에 실망했다. 해오던 일 계속하겠다. 이러면서 신당 창당에 다시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송갑석 의원님. 네. 결국은 두 사람 회동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저는 거취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재명 대표님한테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당은 굉장히 예를 들자면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당이 좀 크게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이러면 저희 당에 좋으면 좋지 국민의힘에는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당의 최고점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최고점일 것 같고요. 아직도 선거는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남은 선거 운동 기간에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자면 부자 몸조심을 한다라고 친다면 결국 부자 몸조심의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님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표님은 크게 무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명들을 막 칠 거야. 저는 이재명 대표 별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가가 있는 본인들의 친명들을 막 넣으려고 할 거야. 저는 그것도 별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책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22대에 민주당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에 맞춰서 정확하게 뽑아야 될 인재들은 뽑고 또 배제해야 될 사람들은 아프지만 배제하고 이런 식의 혁신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통합 행보입니다. 결국 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쓴소리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민주당의 중심적이었던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행보가 저는 이재명 대표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말은 결국 그런 점에서의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늦지 않는 시간에 이낙연 대표하고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통합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가 넘어가지 않는 시기에 그런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창당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구체적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표가 창당을 해서 나가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의 당이니까 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송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몸조심을 한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몸조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주3회 재판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방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통합 문제는 결코 통합하지 않을 겁니다. 더 강력한 이재명 친명 체제를 구축할 거다. 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송갑석 의원님 아닙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최고위원 같아요? 구속 이제 심사에서 이제 구속 심사하기 전에 국회 이제 불체포 특권 통과가 될 때 결국은 원내대표 박강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만 사표가 되고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를 냈는데 다시 반려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좋은 기다 해가지고 더 이제 체제를 강화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제가 볼 때 두 분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앙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많이 좀 통합을 위한 제스처를 많이 좀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실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올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 돌아오는 것은 그냥 메아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신당의 결심을 확고하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이 주제가 이낙연 대표 신당 주제가 나와서 이제 이제 하면은 민주당은 그럴 리가 없다 했지만 보십시오 이거 막 하고 이제 있고 이건 돌이킬 수 없고 단지 이제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냐 요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이런 혁신, 도덕적 혁신이 이루는 어떤 문제는 정말 그 전통적으로 좌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게 사실 과거에는 도덕성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송영길 대표였던 돈봉투 문제부터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추행이나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결국은 그를 좀 통제 내지 혁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게 이재명 대표까지 할 만한 이게 너무
큰 사람이 위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혁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는 큰 어떤 걸림돌이 지금 민주당 내에 있다고 보이집니다. 자, 이준석 신당 문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못 박았던 신당 창당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의 뭐 대거 합류랄지 동참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당 창당은 될 것 같은데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시안을 이제 처음에는 12월 27일 날 네. 신당을 만든다 네. 했다가 최근에 이제 바꾸었죠. 네. 신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이제 탈당을 한다고 이제 바꿔졌습니다. 저는 항상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의 발과 예.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환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당을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책임당원 내지는 권리당원 1000명 이상의 시도당, 지구당이 5개 이상이 돼야지 정당 부부상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 온라인 어떤 연결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금 신당의 그 움직임은 크게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변수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을 때 과연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변수도 있어서 이준석 신당의 어떤 모도는 좀 갈수록 가능성이 좀 저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송갑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신당.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남해당 문제가 더 눈에 잘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품는 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은 이준석 전 대표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네. 저희 당은 그래도 이낙연 대표를 다시 음. 신당 창당으로 안 가게 네. 품는 것이 네. 그 정도 이준석 비중만큼은 아니지만 네. 또 저희 당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문법으로는 탈당을 하거나 또 뭐 제3당을 만들거나 이럴 때 현역 의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건데 과거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현재의 뭐 저희 당까지를 포함해서 현재의 양당 체제 총체로 어떤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민생 중심이 아니고 대결적이고 정략적이고 이런 식의 비생산적인 정치를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됐건 뭐 이낙연 신당이 됐건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3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떠한 가능성을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그 파급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당 공이 저는 한동훈 전 장관 10명을 합쳐도 저는 이준석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총선 승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거고요. 저희는 뭐 이낙연 대표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좋은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도 없애고 그다음에 결국은 통합과 화합으로 승리를 일궈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또 그 문제가 중요하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우리 송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 뭐 10개 와도 이준석 하나의 몸이 질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반론 한 1분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사실 나이에 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큰 그 소구력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어떻게 보면 아이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어떤 멘트 자체도 굉장히 좀 언론의 주목도를 받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물론 전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겠지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유력한 벌써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치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뭐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개인을 굳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바로 봤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